시작되는 기분 좋은 월요일인데요. 자, 또 오후에 여의도 즐길 수 있는 또 좋은 책 한 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월요일의 책갈피 오늘도 안정환 작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어떤 책 준비해 오셨죠? 자, 이번에는 파울루 코엘류의 신작소 스파이라는 소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파이. 소리 좀 재밌을 것 같네요. 예. 어떤 책이죠? 자, 이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 그 1차 대전 당시 이중 스파이 혐의를 받았던 여인이죠. 마타리의 이야기를 일촉즉발의 전운이 가득한 파리 만국 박람회가 열리던 시기에 맞춰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 이 책 속에선 파블로 피카소, 프로이드, 오스카 와일드, 니진스키, 모달리아 등 당대 문화예술계를 주름잡던 인물들이 작품 곳곳에 등장하고 있고요. 소설 읽는 재미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 네. 책은 마타리의 인생을 3부에 걸쳐서 그리고 있습니다. 마타리. 정말 이름은 많이 들어봤어요. 예, 예. 실제 인물 아니겠습니까? 예, 예. 또 그만큼 많은 고증, 또 상상도 같이 이제 또 이렇게 조화롭게 이제 또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떤 식으로 지금 글이 좀 써내려져 갔죠? 자, 우선 이 책은 그 마타리 사망 100주년에 맞추어서 파올로 코엘류가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자는 지난 20년간 발표된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의 기밀 문서를 비롯해서요, 관련 서적, 기사 등을 갖다가 참고해서 스파이를 집필했다고 해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그 마타리가 파리 교도소에서 처형을 기다리는 동안에 자기 변호사한테 편지를 썼어요. 자기가 무고하다고. 네. 그 무고하다는 편지를 가지고 요구했던 사실에 착안을 해가지고 이 소설 전체를 편지 형식으로 삶을 재구성했다. 이렇게 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책이 3부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좀 어떤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 겁니까? 자, 일부는 그녀의 어린 시절에서부터 그 네덜란드 동인도에서 보낸 편탄치 않은 결혼 생활 이야기하고 나오고 있어요. 자, 마타리라는 이름을 꿈의 도시 파리로 떠나기까지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마타리는 원래 이름이 마르 하르테 젤러라고 해요. 1876년에 네덜란드에서 부유한 모자 장수의 부부한테 태어났는데요. 이 부부가 모자를 팔아서 부자가 된 게 아니고 네. 그때 당시에는 석유를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석유에 투자해서 엄청나게 큰 부자가 된 거예요. 엄청난 부자였겠네요. 예, 그렇죠. 지금으로 말하면은 어떤 뭐 재벌급이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고 근데 너무 삶이 무료해서 재미가 없었대요. 예. 그래서 1895년 장교 마르 클레 오트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19살에. 19살에. 네. 근데 이 사람이 그 인도네시아 자바섬에 어떤 그 전출을 가게 돼요. 남편하고 같이 떠나게 되죠. 근데 그곳에서 남편이 매일같이 술 먹고 때리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고통스러운 어떤 결혼 생활을 지속하던 중에 그 화려한 고대 인도의 전통 무용을 보게 되면서 황홀경에 빠지면서 그것에 이제 심취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딸을 처음에 낳고 아들을 두 번째로 낳는데 이 아들이 자신의 집에 있던 가정부에 의해서 독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 그랬대요? 그리고 그 가정부는 다른 하인들에 의해 가지고 살해당하죠. 음, 이 삶에 대해서 너무 충격을 받고 자신의 삶을 청산하고 진정한 삶을 찾기 위해서 남편을 떠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때 당시 자신의 이름을 마타하리로 지게 되는데요. 이 마타하리란 이름은 새벽의 눈이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일부만 해도 예, 그 웬만한 뭐 다른 작품들과 거의 뭐 비슷한 그런 내용 또 전개가 예. 되네요.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일부만 해도. 예, 예, 근데 제가 2부, 3부 또 이제 가는 거죠. 2부, 3부 또 이렇게 가는 거죠. 예. 예. 일부에서는 그 어린 시절을 거쳐서 이름을 바꾸고 파리로 가는 과정까지 이제 그려져 있고요. 2부에서는 좀 어떤 또 이야기가 전개됩니까? 우선 뭐 간단하게 줄여 설명드리면 마타리가 파리에서 무용가로 성공하여 부와 명성을 쌓고 전쟁이 발발해서 네덜란드를 갔다가 다시 파리로 돌아오는 여정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김해박물관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유명한 곳인데 여기서 마타리가 공연을 했는데 굉장히 크게 성공을 합니다. 근데 이게 공연이 사실 스트립쇼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춤을 추면서 옷을 벗어 던지는 그런 걸 했는데 이게 굉장히 그때 당시 파리 사회에 쇼킹하게 다가오게 되죠. 사실 지금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면은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뭐 그 당시에는 오죽했겠습니까? 100년 전에요. 예. 예, 그래서 신문을 떠들썩하게 장식한 그녀는 이제 굉장히 그 사진이 나와 있는데 외모가 외국인도 아니고 동양인도 아니고 약간 좀 섞여 있는 듯한 그런 그게 외모예요. 더욱더 신비감을 예. 줬겠네요. 네, 그렇죠. 이제 관능적인 춤으로 또 인기를 누르면서 프랑스의 물랭루즈라든가 밀라노의 스칼라 극장 등 세계적인 무대에 서게 되면서 세계 고위 관료들과 어울리고 프랑스 사교계를 드러들게 됩니다. 근데 이 여자를 가지고 1차 대전이 발발하기 직전에
독일의 정보부가 눈여겨보게 돼요. 이 여자를 스파이로 쓰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2만 프랑을 주는 대가로 세계 곳곳을 스파이 임무를 하라고 제안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근데 그때 받은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마타리가 되려 프랑스 정부를 찾아가요. 네. 가가지고 내가 독일한테 스파이 임무를 받았다. 너네한테 이중 스파이를 할 테니 나한테 뭘 주겠냐. 이런 식으로 또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중 스파이로서 네덜란드 여권을 가지고 세계 곳곳을 여행하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다니는데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뭐 스파이 임무를 한 건 없었대요. 그래서 연합국 정보부로 의심을 받던 중 1917년 2월 13일 프랑스 당국으로부터 이중 스파이 혐의로 체포당하게 됩니다. 그래요. 이중 스파이 혐의를 이제 프랑스 당국에 체포된 것까지 나왔습니다만. 예. 3번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야기가 나오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프랑스 정국에 갇힌 다음에 자신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낸 얘기들이 앞부분에 나온 거고, 이 얘기는 변호사가 마타리한테 보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편지를 처형 전날까지 쓴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 마타리가 어떻게 고위층하고 관계를 쌓아나가고 세계를 여행하고 이중 스파이로 의심받게 된 그 증거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줘요. 근데 독일 측에서 프랑스의 기밀 정보를 누설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었을 당시에 패전을 거듭하던 프랑스가 희생양으로 그녀를 갖다 처형하게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또한 1889년 파리 만국박람회 그 에펠탑이 세워졌을 당시에요. 급격한 변화에 이른 유럽과 전쟁적인 유럽의 그 한 복판에서 어떻게 일이 전개됐는지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사실 마타리 뭐 진짜 잘 모르시는 분들 이중 스파이의 뭐 대명사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또 포무파탈. 하지만 정말 그 내용 좀 아시는 분들은 과연 진짜 이중 스파이였냐 아니면 희생양이었냐 지금 여기는 논란은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죠. 예, 맞습니다. 네. 이게 마타리가 이중 스파이였을까 아니면 그냥 전쟁에 희생된 마녀 사냥이었을까라는 것은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그 수많은 사항들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작 그 프랑스 법은 마타리가 빼돌린 군사기물로 연합군 5만 명이 희생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독일에서 그녀한테 프랑스 정보를 넘겼다는 증거는 단 한 건도 제출되지 않고 그냥 그 정황상 증거라고 그러죠. 그런 거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 만났다. 네. 이런 거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죠. 또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그녀를 이중 스파이로 몰았던 어떤 정보부 부장이 있었거든요. 네. 그 사람도 마타리가 죽은 지 6개월 뒤에 이중 스파이로 또 잡혀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풀려나는 그런 사건도 나오고 있습니다. 먹이사슬도 아니고요. 예. 억울한 희생양이었다라는 그 어떤 그 주장도 상당히 또 설득력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왜 이런 식의 해석이 가능한 거죠? 1894년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프랑스의 육군 장군 알프레드 드레퓨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 이 사람은 이 보수주의에서 공격을 해가지고 잡혀가지고 사형 직전까지 갔었는데 저 에밀 졸라도 여기에 든 그렇죠. 에밀 졸라라든가 사회주의 정치의 드레퓨스를 가지고 지지하고 나서 가지고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이 마타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도와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죠. 심지어는 애인조차도 배신을 해버렸어요. 근데 마타리는 이 여자라는 죄로, 이거 뭐 대중 앞에 옷을 벗었다는 죄로,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평판을 유지하는 그 남자들하고 잠자리를 많이 가진 남자들이 이 여자하고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꺼렸던 거죠. 그래가지고 아무도 도와주는 처형당했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현실상 좀 그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런 또 세력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렇죠. 겸사겸사. 겸사겸사. 또 이렇게 되지 않았나라는 또 예. 추측도 분명히 가능하죠. 이 책 보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통해 가지고 20세기 초의 어떤 그 세계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또 왜 세계대전이 일어났으며 그리고 어떤 형태로 스파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포섭하고 그것이 바뀌는지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만드는 형태는 바뀌지 않고 있구나. 그걸 또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네요. 역사는 반복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재밌는 역사 소설을 읽고 싶으신 분들 좀 강추를 하면 좋겠고요. 다음 주 어떤 시간 함께 할까요? 자, 이번에 노벨상 노미네이트 된 가수 있죠. 밥 딜런. 그 사람이 쓴 자서전이 있습니다. 네. 바람만이 아는 대화라는 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노래 제목 Blowing in the Wind 예.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군요. 노벨상 노미네이트 되긴 했지만은 뭐 받겠다는 거지 뭐 거부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고요. 예. 다음 주에 뭐 그런 얘기도 함께 또 나누도록 하죠.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정환 작가였습니다.